망할 것, 또 도망을 쳐? 장터 한복판에서 여인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양반댁 안주인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그 앞에는 한 여자가 맨발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종 연분이었지요. 연분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욕설이 등을 채찍질했기 때문이지요. 골목을 꺾는 순간 연분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황소리와 함께 연분이 생선 더미 위로 쓰러졌지요. 비린 물이 얼굴에 튀고 생선 내장과 비늘이 온몸에 쏟아졌습니다. 이 더러운 것, 냄새가 아주 집안 기운을 다 썩히겠구나. 연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지요. 아니,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연분은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또 맞을 준비를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안주인은 몽둥이를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분의 온몸을 훑어보고 인상을 구겼지요. 저런 꼴을 내 안채에 들일 수는 없지. 안주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연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몸을 떨었습니다. 내쫓기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내쫓기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맨발의 옷고름도 찢긴 채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바로 그때 한 사내가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광주리 줄을 제대로 묶지 못해서. 생선장수 칠복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지만 목소리는 어쩐지 작고 떨렸지요. 칠복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본 안주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칠복의 투박한 손, 생선 가득 담긴 광주리,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는 돈주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네 물건 때문에 이 꼴이 났으니 네가 책임을 져야지. 안주인의 목소리에 계산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연분은 안주인의 표정을 보며 알았습니다. 나는 또 팔리는구나.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연분은 여러 번 팔렸습니다. 빚 때문에 입 하나 덜기 위해 때로는 그저 귀찮아서 팔렸지요. 그때마다 연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안주인이 칠복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 계집은 원래 내 집 몸종이었네. 그런데 자네 물건에 범벅이 되어 이 꼴이 아닌가. 이제 다시 집에 들일 수도 없고 말이야. 칠복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만 연신 끄덕였습니다. 안주인은 그런 칠복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내라면 값을 후하게 부를 수 있겠어. 안주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칠복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안주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계집을 데려가게. 자네가 책임지라는 뜻이야. 칠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지요. 칠복은 허둥지둥 허리춤에 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장사 미천으로 아껴둔 은전 3냥이 들어 있었지요. 이게 전부인데. 칠복이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은전 3냥. 칠복에게는 한 달치 생선을 떼어올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빛났지요. 안주인은 재빨리 은전을 낚아챘습니다. 손에 쥐고 무게를 달아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값이 싸긴 하지만 저 꼴이니 어쩔 수 없지. 안주인은 연분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칠복 쪽으로 툭 밀어버렸습니다. 연분의 몸이 비틀거렸고 칠복이 황급히 받쳐 세웠지요. 자, 이제 저 계집은 자네 것이야. 잘 부려먹게. 연분은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 팔렸구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칠보기가 사람을 샀네. 하하, 비린내 몸종이랑 딱 어울리는 걸. 새냥이면 생선 몇 광주리는 살 텐데 저런 걸 샀으니. 칠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지요. 연분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안주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연분과 칠복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장터의 웃음소리만 메아리 쳤지요. 칠복은 고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말귀가 느리고 흥정을 못하는 바보, 생선장수로 말이지요. 칠복아, 이 생선 얼마냐? 예. 한 마리에 10다푼입니다. 에이, 비싸. 10푼에 주어. 아,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꾼들은 칠복에게서 물건을 사면 일의 값을 깎았습니다. 칠복은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칠복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칠복의 생선 손질은 유난히 정갈했습니다. 칼질이 빠르고 정확했지요. 비늘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벗겨냈고 내장을 꺼낼 때도 쓸개를 터뜨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바보인데 손은 귀신 같아. 저 칼질 보면 바보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게다가 칠복은 손님에게 꼭 덤을 얹어 주었습니다. 생선 2마리를 사면 작은 것 하나를 더 넣어주고 큰 것을 사면 아가미 쪽을 듬뿍 잘라주었지요. 에이, 칠복아. 장사가 그렇게 되겠니? 손님이 좋아하시니까요. 칠복은 그저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연분은 칠복의 등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를 때리려나. 지금까지 연분을 산 사람들은 모두 때렸습니다. 안 때리는 척하다가도 결국 손찌검을 했지요. 맞지 않는 대신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연분은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칠복의 집은 장터 끝자락 좁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집이었지요. 기와장이 몇 장 빠져 있었고 담장도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연분은 놀랐습니다. 방바닥이 의외로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쓸려 있었고 구석에는 이불이 가지런히 개켜 있었지요. 바보라더니 이건 바보 같지 않은데. 연분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칠복이 물을 떠왔습니다. 몸을 씻으시게. 칠복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분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지요. 바로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 아니냐? 관가 아전의 목소리였습니다. 연분은 몸을 움츠리며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칠복이 아전을 보자마자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등을 구부리고 고개를 푹 숙였지요. 얼굴에는 멍청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예, 예. 나으리, 오늘 장사는 잘 됐느냐? 예. 그냥 저냥. 칠복은 말을 더듬으며 손만 비볐습니다. 아전이 지나가자 칠복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연분은 문틈으로 칠복을 지켜봤습니다. 왜 저러지? 아까 생선 손질할 때와는 다른 사람 같은데. 연분의 가슴 속에 작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연분은 방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은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밥은 같이 묵자. 칠복이 연분에게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연분은 그 그릇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같이 먹자고, 주인이 몸종과 같이 먹는다고? 연분이 알던 세상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몸종은 주인이 먹고 남긴 것을 먹거나 부엌에서 따로 먹었지요. 같은 상에 앉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칠복은 연분이 그릇을 받지 않자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연분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앉았지요. 천천히 드시게. 연분은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제 이 집 사람이 된다는 뜻 같았습니다. 그러면 또 매를 맞게 되겠지요. 연분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밥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칠복이 그 소리에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재빨리 뒤로 감췄습니다. 마치 내 손이 보이면 무서워할까봐 감추는 것처럼 말이지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드시게. 칠복은 일부러 연분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연분은 그제야 밥을 한술 떴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칠복은 벽 쪽에, 연분은 문 쪽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한 방에 있었지만 가장 먼 거리였지요. 연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귓가에서 몽둥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휙 하고 바람을 가르는 소리. 퍽 하고 등을 내리치는 소리. 으윽. 연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하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몽둥이 소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의 문풍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지요. 칠복이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몽둥이 없습니다. 그 말에 연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지 않을 수도 있구나. 사흘 뒤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연분은 칠복을 따라 장터에 나왔습니다. 생선을 담은 광주리를 날랐고 칠복이 손질하는 동안 옆에서 생선을 정리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게 그 비린내 몸종이구만. 새 냥짜리래. 하하. 연분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놀렸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연분을 손가락질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한 부인이 칠복의 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단 치마를 입은 아전의 부인이었습니다. 아전의 부인은 생선을 집어들더니 코를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썩은 냄새가 나는데. 칠복이 화들짝 놀라 손을 비볐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떼어온. 거짓말 마. 내가 냄새도 못 맡겠어.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아전의 부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칠복은 말을 더듬기만 했습니다. 저 정말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에이, 바보 같으니 썩은 걸 팔면서 발뺌이야? 아전의 부인이 생선을 칠복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칠복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 연분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마님. 연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전의 부인이 연분을 쏘아봤지요. 뭐야? 연분은 아전의 부인 손에 든 생선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썩은 게 아닙니다. 뭐, 내가 감히. 연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선의 아가미를 살짝 벌렸습니다. 아가미를 보십시오. 선홍빛이 도는 것이 보이십니까? 썩은 생선은 아가미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아전의 부인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연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십시오. 맑고 또렷하지 않습니까? 썩은 생선은 눈이 흐리고 움푹 들어갑니다. 연분이 생선 비늘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비늘도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썩으면 비늘이 쉽게 떨어지지요. 이 냄새는 썩은 냄새가 아니라 강흙 냄새입니다. 오늘 새벽 강에서 올린 것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계집 생선을 제법 아는구먼. 아가미 색깔로 구분한다니. 신기하네. 아전의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체면이 구겨진 것이지요. 부인은 생선을 내던지려다가 뒤에서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습니다. 아전이었습니다. 아전이 부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관가 체면이 있으니 그만하라는 뜻이었지요. 아전의 부인은 입술을 깨물고 생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기 전 연분의 얼굴을 똑똑히 쳐다봤습니다. 이 계집 기억해 두겠어. 연분은 그 눈빛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장이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시오? 생선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연분은 한참을 걷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안 건 아닙니다. 연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제가 여러 집을 떠돌았습니다. 5집인가, 6집인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연분은 발끝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엌일을 주로 했지요. 푸성귀를 다듬고 젓갈을 담그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상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칠복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무엇이 상한 것인지, 무엇이 멀쩡한 것인지. 그래서 자꾸 맞았지요. 등짝이, 종아리가, 손바닥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연분은 자신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희미한 흉터들이 보였지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맞지 않으려고요. 푸성귀는 잎이 시들면 물이 빠집니다. 젓갈은 곰팡이가 피기 전에 냄새가 먼저 납니다. 생선은 눈과 아가미와 비늘로 알 수 있지요. 연분이 칠복을 돌아보았습니다. 아가미가 선홍빛에서 갈색으로 변하면 하루 안에 팔아야 합니다.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날 안에 팔아야 합니다. 비늘이 들뜨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칠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분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감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배운 겁니다. 매 한 대 한 대가 가르쳐 준 거지요. 그날 저녁 칠복은 연분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장에 내갈 생선을 좀 봐주시겠소? 연분은 광주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생선을 하나씩 들어 살폈지요. 아가미를 벌리고 눈을 보고 비늘을 눌러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내일까지 괜찮습니다. 연분이 한쪽에 생선을 모았습니다. 이것들은 오늘 안에 팔았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냄새가 날 겁니다. 연분이 다른 쪽에 생선을 모았습니다. 칠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분이 가려낸 생선들은 칠복이 보기에도 조금 빛이 바랜 것들이었지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오? 지금 소금에 절이십시오. 내일 염장 생선으로 팔면 됩니다. 값은 조금 떨어지지만 버리는 것보단 낫지요. 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분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음 장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선에서 불평하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연분이 오늘 안에 드십시오라고 말한 것만 골라 싸게 팔았고 내일까지 괜찮습니다 라고 한 것은 제 값을 받았지요. 저녁에 돈을 세는 칠복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오늘따라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칠복은 연분의 손놀림을 보며 놀랐습니다. 연분이 은전을 세는 손가락이 무척 빨랐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세어나갔지요. 숫자도 잘 아시오? 연분이 잠깐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압니다. 칠복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칠복의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칠복내 생선은 싱싱하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연분이 고른 생선은 하루가 지나도 비린내가 나지 않았고 염장한 것도 짠맛이 딱 알맞았지요. 칠복아, 오늘은 생선 있냐? 어제 사간 거 정말 좋더라. 하나 더 주게. 손님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칠복은 여전히 멍청한 웃음만 지었지만 광주리는 금세 비어갔지요. 그러자 주변 생선 장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바보가 어떻게 장사가 잘 돼? 뭔가 수작이 있는 게 틀림없어. 장터 구석에서 생선 장수 셋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이 온 뒤로 달라진 거야. 그러게. 새 냥짜리 몸종이 뭘 안다고. 혹시 생선에 뭘 바르는 거 아냐? 싱싱해 보이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는 척 했습니다. 여전히 바보처럼 굴었고 흥정에서도 일부러 져주었지요. 칠복아, 이거 10푼에 안 되겠냐? 아, 11푼인데.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복은 웃으며 값을 깎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바보라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연분은 알았습니다. 칠복이 손해를 보는 건 큰 생선뿐이라는 걸. 작은 생선과 염장 생선으로 그 손해를 충분히 메웠지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염상 만득이었습니다. 만득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소금 상인이었습니다. 소금뿐 아니라 젓갈, 생선, 온갖 것을 사고 팔았지요. 장터의 큰손이었습니다. 만득이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저 칠복이란 자, 원래 저랬나? 예. 바보 소문이 자자합니다. 만득은 칠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칠복이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 손님에게 덤을 얹어주는 모습, 그리고 연분이 생선을 고르는 모습을 말이지요. 만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쓸만한 것들이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장터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들었어. 저번에 연분이를 판 그 안주인 집 말이야. 아, 그 양반대. 무슨 일인데. 대감이 도박판에 빠졌다던데. 곳간이 텅 비었대. 여인네들이 빨랫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것뿐이겠어. 빚쟁이가 날마다 드나든다더라. 소금값도 못 낸다면서 염상 만득이 직접 찾아갔다잖아. 연분은 그 말을 듣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칠복 옆에서 생선을 정리하던 손이 멈췄지요. 내가 팔린 그날의 새냥이 그 집에 어떤 구멍을 막았을까? 연분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안주인이 은전을 받으며 한 말. 이 돈이면 오늘 밤 빚쟁이 입을 막겠구나. 새냥으로는 구멍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이 새는 독에 물을 붓듯 그 집은 무너지고 있었지요. 연분아. 칠복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연분이 고개를 들었지요. 괜찮소. 칠복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했지요. 저녁 무렵 연분은 우물가에서 또 다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양반댁이 염상만득한테 빚을 졌다던데. 맞아. 만득이 소금을 외상으로 주고 그 값을 못 받았대. 그러니까 집안이 기우는 거지. 만득은 돈에 칼 같은 사람인데. 연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득. 그 이름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일까요? 연분은 만득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말이지요. 그날 밤 연분은 칠복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염상만득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칠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이요.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연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만득이라는 이름이, 안주인 집안의 몰락이, 그리고 새냥이라는 값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부는 그걸 느꼈습니다. 사흘 뒤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가 아니라 가랑비였지만 온종일 내렸습니다. 칠복은 장에 나가지 않았고 연부는 집 안에서 빨래를 했지요. 저녁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칠복이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날이 개었소. 연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칠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분. 예. 전에 하신 말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그 일에 대해 더 말해 줄 수 있겠소. 연부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 아팠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지요. 하지만 칠복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연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연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말을 함부로 놀렸다고 했습니다. 윗사람 뒤에서 헐뜯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연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리를 보았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몰래 소금을 빼돌리는 걸 보았지요. 사염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금한 소금 거래를요. 칠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입에 올렸습니다. 옳지 않다고 백성들 것을 훔치는 거라고 말했지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연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잡혀갔습니다. 말을 함부로 놀렸다는 죄목이었지요.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사흘 동안 매를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칠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집안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문제 있는 사람이었으니 저희 가족도 문제 있는 집안이 된 거지요. 연분이 자신의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는 병들어 누우셨고 저는 팔려 다녔습니다. 한 집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집딸이라고 하면 다들 얼굴이 굳었으니까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지요. 칠복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숭늉을 떠왔습니다. 연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드시게. 연분은 숭늉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칠복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비리를 저지른 자가 누군지 아시오? 연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아버지는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다만 연분이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만 압니다. 관가와도 가까운 자들이었지요. 칠복은 무언가 묻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 비리, 이름이.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칠복은 그저 주먹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분은 숭늉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따뜻함이 내려갔지만 가슴 속 한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칠복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연분은 집에 남아 부엌을 정리했지요. 빗자루로 마루를 쓸다가 연분은 구석에 놓인 종이 쪼가리를 발견했습니다.
칠복이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연부는 그 종이를 주우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종이에 무언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숫자들이었습니다. 연부는 주위를 살피고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칠복이 쓴 듯한 장부가 있었지만 숫자가 엉망이었습니다. 받은 돈과 쓴 돈이 맞지 않았지요. 연부는 자신도 모르게 부엌에서 먹으로 쓴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칠복의 장부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떼온 값, 장에서 판 값, 외상으로 내준 값. 하나하나 다시 계산했습니다. 연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지요. 한참 뒤 칠복이 돌아왔습니다. 연분, 내가 왔소. 연분은 화들짝 놀라 종이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칠복이 연분의 손을 보았지요. 그게 무엇이오? 연분은 체념한 듯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칠복이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에는 장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물건별로 받은 돈과 쓴 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지요. 칠복이 쓴 것보다 훨씬 정확했습니다. 칠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연분이 쓴 거요?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크게 아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서당 훈장댁 부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훈장 어른이 저를 불쌍히 여겨 몰래 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칠복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복잡한 글자가 아니라 간단한 기호와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정확했지요. 훈장 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셈은 살아남는 길이라고. 글을 몰라도 숫자를 알면 속지 않는다고요. 연분이 종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장날마다 손해가 나는 건 생선이 상해서가 아닙니다. 칠복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요? 외상값 때문입니다. 연분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외상값을 받으신다고 했지요?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외상을 준 사람 중에 석 달째 값에 안 갚은 이가 셋입니다. 그 돈이 모이면 한 달 생선값이 됩니다. 칠복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보 취급받으며 살아온 자신도 장부를 제대로 못 썼는데 연분은 손에 나는 구조를 정확히 짚어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연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상을 끊으십시오. 아니면 외상값을 못 갚는 이에게는 더 이상 생선을 주지 마십시오. 칠복은 연분을 다시 보았습니다. 맞기만 했던 불쌍한 몸종이 아니었습니다. 연분은 살기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칠복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연분, 나를 도와주겠소. 연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복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연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칠복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칠복, 있느냐?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칠복이 문을 열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살찐 사내였지요. 염상 만득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만득 나으리께서 부르신다. 따라오너라. 칠복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연분도 함께 가려 했지만 심부름꾼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여자는 안 된다. 칠복은 연분을 보며 눈짓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하지만 연분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지요. 칠복이 도착한 곳은 장터 안쪽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염상 만득의 집이었지요. 대청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만득이 상 위쪽에 앉아 칠복을 맞았습니다. 오, 칠복이로구나. 앉거라. 만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칠복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전히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이지요. 나으리께서 부르셔서 허허, 그리 긴장 마라. 술이나 한잔 하자. 만득이 술을 따랐습니다. 칠복은 두 손으로 받았지요. 요즘 자네 장사가 잘 된다더구나. 아, 그저 그렇습니다. 겸손하긴. 손님들이 줄을 선다며 생선이 금세 동난다고? 만득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했더니 자네 집에 들인 계집 덕이라더군. 그 새 양짜리. 칠복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만득은 그걸 놓치지 않았지요. 내가 자네에게 좋은 제안을 하나 하지. 만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네 생선 솜씨면 한양까지 보낼 수 있네. 내 배에 태워서 말이야. 돈을 크게 벌 수 있어. 칠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입니까? 그럼. 하지만 조건이 있지. 만득이 손가락 두 개를 펼쳤습니다. 첫째, 자네는 나한테만 생선을 대야 해. 독점이야.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만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계집을 내게 넘겨. 잔일 잘하는 계집이 필요하거든. 칠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세 냥짜리 아니었나? 내가 6냥을 주지. 2배야. 만득이 웃었습니다. 칠복은 머뭇거렸습니다. 만득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바보 소문은 참 좋은 거야, 칠복아. 만득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바보는 죄를 뒤집었어도 말이 없거든. 누가 뭘 시켜도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 말이 칠복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만득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한 척하면 위험해. 칠복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칠복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칠복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연분은 칠복의 얼굴을 보며 알았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연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득이 저를 넘기라고 했지요? 칠복이 놀라 연분을 봤습니다. 어떻게? 짐작했습니다. 그 사람 눈빛을 봤으니까요. 연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을 넘기십시오. 뭐라고? 칠복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연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를 넘기면 사는 길이 열릴 겁니다. 큰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건 저는 익숙합니다. 팔리는 일에요. 연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물건이었습니다. 값을 매겨지고 거래되고 쓰다가 버려지는 물건이었지요. 칠복이 연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칠복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요. 연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칠복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연분을 물건으로 본 적이 없소. 세냥을 줬지만 그건 안주인의 협박 때문이었소. 나는 연분을 사람으로 봤소. 연분은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말, 저는 여태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칠복은 연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만득에게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한참 뒤 연분이 물었습니다. 칠복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소. 시간을 좀 달라고. 그 사람이 기다려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칠복이 연분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오. 연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칠복이 지금껏 바보인 척했다는 걸.
살아남기 위해 가면을 썼다는 걸. 왜 바보인 척 하셨습니까? 칠복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 소금 때문에 사람 하나 잃었소. 연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언젠가 말하겠소. 지금은 아니지만. 칠복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장에 나가야겠소.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연분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사흘 뒤밤, 연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몰래요. 하인이? 예. 그 권세가 집 하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며 진실을 말해줬지요. 연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집에서 불법으로 소금을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사염이라고 했지요. 나라 것을 몰래 팔아 큰 돈을 벌었다고요. 칠복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말했다가 입을 막히신 겁니다. 영원히요. 연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하인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그 집안은 뿌리가 깊고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 하인이 뭐라고 더 말했소. 손가락에 옷가락질을 끼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모양이었지요. 그게 그 상단의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칠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옷가락질. 어떤 모양이었소? 용 두 마리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칠복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득이다. 예. 만득의 손가락에도 그 가락지가 있소. 내가 봤소. 연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칠복이 방 안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털어놓아야겠소. 칠복이 멈춰서서 연분을 봤습니다. 내 동생도 그 소금 때문에 죽었소. 연분이 숨을 멈췄습니다. 동생은 나보다 똑똑했소. 글도 잘 읽고 셈도 빨랐지. 그래서 염상에 들어가 일했지요. 칠복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이상한 걸 발견했소. 장부가 맞지 않는다고. 소금이 빠져나간다고 했지요. 그래서 동생은 그걸 관가에 알리려 했소. 하지만 칠복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전날 밤 동생이 나루에서 물에 빠져 죽었소. 실족사라고 했지요. 하지만 나는 알았소. 동생은 수영을 잘했소. 연분은 칠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뒤로 나는 바보가 됐소. 일부러요. 칠복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보는 안전하니까.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니까. 그렇게 살아남았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아픔을 겪었군요.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득이 그 뒤에 있는 거요? 아마도 그가 직접 손을 쓰진 않았겠지. 하지만 그 상단의 사람인 건 틀림없소. 연분은 떨리는 손으로 칠복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칠복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야 하오. 만득은 우리가 뭘 아는지 모르고 있소.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득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틀 뒤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칠복이 생선의 독을 풀었다. 소문은 아침 일찍부터 퍼졌습니다. 아전의 부인이 불을 붙였지요. 내가 그랬잖아.
칠복내 생선이 이상하다고. 그때 그 계집이 거짓말을 한 거야. 아전의 부인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집 하인이 칠복내 생선을 먹고 배를 앓았어. 독이 들었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이요? 독이라니.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요? 칠복은 황급히 해명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생선은. 닥쳐, 이 사기꾼아. 아전의 부인이 칠복의 광주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생선들이 바닥에 쏟아졌지요. 관가에 알려야 해. 이런 놈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바로 그때 포졸 둘이 나타났습니다. 칠복이라는 자가 누구냐? 칠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따라와라. 조사를 받아야겠다. 포졸들이 칠복의 팔을 잡았습니다. 칠복은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뭐야, 넌. 포졸이 연분을 밀쳤습니다. 연분이 비틀거렸지요. 바로 그 순간 칠복이 포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칠복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랐습니다. 바보의 눈이 아니었지요. 포졸이 움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칠복이 저런 눈빛을 가졌었나? 칠복은 이내 손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칠복이 끌려가는 모습을 연분은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장터 한쪽에서 만득이 그 모습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시작됐군. 만득의 옆에는 아전의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만득이 주머니에서 은전 몇 냥을 꺼내 부인에게 건넸지요. 수고했소. 아전의 부인은 은전을 받으며 비죽 웃었습니다. 연분은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저 사람들이 함께 짠 것이구나. 연분은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칠복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분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발걸음은 빨랐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지요. 그때 연분은 깨달았습니다. 장부다. 증거가 필요하다. 연분은 집으로 달렸습니다. 연분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칠복의 짐을 뒤졌습니다. 거기서 만득이 준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납품 약조문이었지요. 연분은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날짜, 수량, 값.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습니다. 이상하다. 연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만득이 적은 날짜와 수량이 마치 언슈어하났습니다. 연분은 자신이 정리한 칠복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지요. 여기. 보름 사이에 생선이 2배로 늘어났다. 말이 안 돼. 칠복이 잡아온 생선은 그대로인데 만득의 종이에는 2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생선이 아니라 다른 걸 실어 나른 거다. 연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생선 운송으로 위장해서 불법 소금을 실어 나른 것이지요. 연분은 종이를 품에 넣고 다시 뛰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나루였습니다. 거기서 배를 부리는 인부들을 찾았지요. 아저씨, 만득 나으리 배 말입니다. 왜? 혹시 생선만 실었습니까? 인부가 연분을 의아하게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생선은 위에만 얹었지. 밑에는. 인부가 말을 멈췄습니다. 연분이 은전 한 푼을 내밀었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요. 인부는 주위를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금이야.
밑에 소금 포대를 가득 실었어. 생선으로 덮어서 관과 눈을 속인 거지. 연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보름에 한 번씩. 벌써 1년이 넘었어. 연분은 인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 뛰었습니다. 염창이었습니다. 소금을 보관하는 창고였지요. 창고지기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연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만등 나으리 소금 말인데요. 뭔데? 혹시 장부 좀 볼 수 있을까요? 장부, 왜? 연부는 또 은전을 꺼냈습니다. 칠복이 숨겨둔 돈이었지요. 창고지기는 은전을 받고 장부를 내주었습니다. 연부는 재빨리 훑어봤습니다. 들어온 소금과 나간 소금의 양이 맞지 않아 절반이 빠져나갔다. 연부는 장부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날짜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고지기가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아, 이 날들. 만등 나으리가 직접 와서 소금을 가져갔지. 관가에는 신고했습니까? 신고, 왜 해? 만등 나으리가 알아서 하는 걸. 연부는 장부를 돌려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마을 서당이었습니다. 예전에 연분에게 셈을 가르쳐준 훈장이 있는 곳이었지요. 훈장님. 늙은 훈장이 연분을 알아봤습니다. 오, 연분이가 아니냐? 무슨 일이냐? 도와주십시오. 억울한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연분은 훈장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칠복의 일, 만득의 음모, 그리고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말이지요. 훈장은 연분이 가져온 종이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관가를 움직이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증언이다. 그리고 이 숫자들을 관하에서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야 해. 훈장은 붓을 들었습니다. 내가 써주마. 내가 말하는 대로. 연분과 훈장은 밤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득의 거짓 장부, 나루 인부의 증언, 염창의 기록. 모든 걸 하나하나 정리했지요. 해가 뜰 무렵 연분은 그 문서를 들고 관아로 달렸습니다. 관아 아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칠복을 신문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또가 직접 나섰지요. 칠복이라 했느냐? 예. 나으리, 내 생선에서 독이 나왔다는데 할 말이 있느냐? 칠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독을 푼 적이 없습니다. 아전의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집 하인이 배를 알았어요. 사또가 하인을 불렀습니다. 정말 칠복의 생선을 먹었느냐? 하인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관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연분이었습니다. 손에는 문서 뭉치를 들고 있었지요. 내가 누구냐? 칠복의 식구입니다. 연분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주십시오. 칠복은 억울합니다. 사또가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게 무엇이냐? 만득이라는 자의 거짓 장부입니다. 연분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칠복을 모함한 건 만득입니다. 칠복이 자기 제안을 거절하자 이런 수를 쓴 겁니다. 아전의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만득 나으리가 왜 그런 짓을. 연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불법으로 소금을 빼돌렸습니다. 생선 운송으로 위장해서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연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십시오. 칠복이 잡은 생선 수와 만득이 적은 수가 다릅니다.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사또가 장부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소금입니다. 나루 인부가 증언했습니다. 생선 밑에 소금 포대를 실었다고요. 연분이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염창 장부도 여기 있습니다. 들어온 소금과 나간 소금의 양이 맞지 않습니다. 절반이 빠져나갔지요.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바로 그때 만득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듣는 겁니까, 사또? 만득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천한 것들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사또가 만득을 봤습니다. 그럼 이 장부는 어찌 설명하겠느냐?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 계집이 꾸며낸 거지요. 만득이 연분을 가리켰습니다. 천한 계집 따위가 그를 안다고요? 웃기는 소리. 연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크게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는 압니다. 연분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날짜에 생선 20마리, 이 날짜에 30마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칠복의 장부에는 각각 10마리, 15마리입니다. 연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차이를 계산하면 빠진 무게가 소금 포대 10개와 같습니다. 나루 인부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만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숫자 몇 개로 저를 범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연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또가 나루 인부와 염창지기를 불렀습니다. 둘 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지요. 만득 나으리가 소금을 실으라고 했습니다. 장부에 적지 말라고 시켰습니다. 만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내가 뒤를 봐주는데 배신을. 그 순간 만득은 실수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뒤를 봐준다고 말한 것이지요. 사또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뒤를 봐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만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칠복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복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저를 자기 배에 독점 납품하라고. 그리고 칠복이 연분을 받습니다. 연분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칠복은 계속 말했습니다. 만득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 소문은 좋은 거다. 바보는 죄를 뒤집었어도 말이 없다고요. 칠복이 사또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다만 바보인 척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칠복이가 바보가 아니었어. 그럼 왜 그렇게 행동한 거야? 칠복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칠복이 만득을 봤습니다. 제 동생도 만득의 소금 거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루에서 죽었지요. 실족사라고 했지만 동생은 수영을 잘했습니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바보가 됐습니다.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니까요. 세상은 바보를 얕보느라 바보가 본 걸 못 봅니다. 칠복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만득은 1년 넘게 불법 소금을 빼돌렸습니다. 제 동생을 죽였고 저를 모함했습니다. 사또가 만득에게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만득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시오? 내가 혼자 한 게 아니오.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실토하는 것이냐? 만득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또가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만득을 잡아라. 그리고 뒤를 봐준 자가 누군지 캐묻도록. 만득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감히 날
내가. 만득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사또가 칠복에게 말했습니다. 무고하다. 돌아가거라. 칠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연분에게로 걸어갔지요. 연분은 칠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관할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장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아, 정말 바보가 아니었구나. 칠복은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게 가면이라는 걸. 만득의 사건은 고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득 뒤에는 여러 권세가들이 있었고 그들도 하나둘 꼬리가 밟혔지요. 그 중에는 연분을 팔아넘긴 안주인의 집안도 있었습니다. 대감이 만득에게 돈을 빌린 것도 모자라 그 불법 소금 거래에도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감은 체면이 구겨져 벼슬을 잃었고 집안은 기둥째 무너졌지요. 한 달 뒤 연분은 장터에서 안주인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안주인은 더 이상 비단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무명 치마를 걸친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연분을 보자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연분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마님. 안주인이 멈춰 섰습니다. 뭐냐? 잘 지내십니까? 안주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눈에 내가 잘 지내 보이느냐? 안주인의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대감은 벼슬을 잃었고 집은 빚쟁이 손에 넘어갔어. 이제 나는 저작거리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산다. 연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주인이 비웃었습니다. 기분 좋겠구나. 날 이 꼴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연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마님을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억울한 사람을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안주인은 한참을 연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거라. 연분은 안주인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안주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냥. 그때 새냥으로는 부족했어. 우리 집 구멍을 막기엔. 연분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주인이 바구니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지요.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냄새 난다던데. 빚 때문에 쫓겨났다며? 하긴 천한 사람 괴롭히더니 벌 받은 거지. 연분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으면 언젠가는 그 무게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세상이었지요. 저녁에 칠복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칠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분은 착하오. 예. 다른 사람 같으면 통쾌해했을 텐데. 연분은 슬퍼하는구려. 연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 끝났다는 생각뿐입니다. 칠복이 연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소.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칠복과 연분은 장터 끝자락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직 생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칠복이 쓴 글씨였지요. 가게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연분이 매일 청소했고 칠복은 정성껏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칠복아, 오늘 생선 싱싱하냐? 예. 오늘 새벽에 잡았습니다. 칠복은 더 이상 바보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게 대답했고 흥정도 제대로 했지요. 이거 15푼인데 10푼에 안 되겠나? 죄송하지만 값은 정해진 대로 받습니다.
대신 덤을 들이지요. 칠복은 작은 생선 하나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손님들은 만족하며 돌아갔지요. 연부는 가게 안에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받은 돈, 쓴 돈, 남은 돈.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연분, 외상 어떻게 할까? 받지 마십시오. 외상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연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을 시키십시오. 생선 나르는 일이든 광주리 씻는 일이든 일한 만큼 품값으로 주면 됩니다.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낫겠구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게를 꾸려 나갔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 연분에게 물었습니다. 연분, 우리 혼례를 치를까? 연분은 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이릅니다. 왜? 연분이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제 신분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집 딸이라는 꼬리표가 남아있지요. 그게 무슨 상관이요? 혼례를 치르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또 소문이 날 겁니다. 연분이 칠복을 봤습니다. 당신은 이제 바보 가면을 벗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요. 그런 당신이 문제 있는 집안 딸과 혼례를 치르면 또 표적이 될지 모릅니다. 칠복은 연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상관없소. 하지만 저는 상관 있습니다. 연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바보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게요. 칠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연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만의 약속을 하나 하자. 무슨 약속? 칠복이 주위를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선 몽둥이가 없고 장부는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칠복이 연분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로를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한다. 연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혼례는 올리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두 사람은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가게를 지켰지요.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둘 혼례도 안 올렸으면서. 하지만 누구도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칠복과 연분의 가게가 고을에서 가장 정직하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